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네가 여기 그죠? 이렇게 극장 그 여성을 자기 작품에 그죠? 자기 작품에 이렇게 갖다 썼고 또 그다음에 구도 자체가 뒤에 큰 거울과 그죠? 조명등, 화려한 조명등 이런 것도 마네가 커셋의 영향 또는 그거를 좀 보고 따라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네의 폴리베르제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컷에서 유명한 아주 뭐 이런 그죠 은기 그죠 쟁반과 이런 표현이 정말 그 인상주의적이면서 그렇고 이것도 아주 인상주의 원리가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고요. 자, 그래서 드가가 그려준 그림까지 했었고 이제 그다음에 요거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극장 그림들을 주로 많이 이제 그 당시죠, 그죠? 그 당시에 가장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극장 그림도 많이 그렸는데. 뭐 그거 말고도 커셋이 자주 그린 대상은 아이, 소녀, 책 읽는 여성 등이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게 아직 그 프랑스 아카데미적인 그런 전통에서는 그죠? 모델을 그죠? 뭐 그런 걸 그린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기 주변의 거를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성적인 한계 때문에. 그래서 아이, 소녀, 책 읽는 여성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무척 자연스럽고 신실하지요. 아이들은 스무리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 보고 모델 하라 그러면은 이거 힘들잖아요, 그죠? 애들 이거 한 시간이 뭐야지 10분 20분도 어렵죠. 이렇게 해가지고 뾰루뚱하게 하는데 그걸 이제 그대로 그렸어요. 표정을 아주 재밌게, 그죠? 정말 재밌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르누아랑은 달라요. 뭔가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는 그 어떤 내면과 또 나름 여물지 않은 그런 모습. 정말 아주 또 이쁘게 그린 그런 작품입니다. 아주 그린 작품이고 아이들.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앉아있으라 그러는데 뭐 지겨워 죽죠, 그죠? 그걸 그린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드가나 이런 영향이 드러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인물이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그죠? 전통적으로라면 인물이 이제 아무리 이래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있지 않고 옆으로 가 있고 오히려 가운데는 비어 있어, 그죠? 이게 드가식이죠, 그렇죠? 그죠? 드가가 큰 공간 내버려 두고 인물 구석으로 몰아두고 그런 식 구도라는 겁니다, 그죠? 인물이 이쪽으로 가 있고 가운데 그냥 텅 비어 있는 이런 식의 오히려 그래서 그런 구도식으로. 하지만 어쨌든 이런 표현은 상당히 인상주의적인 그런 붓질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상주의는 기본적으로 원색, 그죠? 색을 섞지 않고 칠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색을 섞지 않고 원색을 가지고 칠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표정. 그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모리주하고도 비슷한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거 배경이나 가장자리를 잘 그리진 않아요, 그죠? 그죠? 요거를 세부적으로 배경 가장자리를 세부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죠? 그냥 이렇게 흐려버리는, 그죠? 대충 흐려버리는 이런 식 스타일의 그림. 요거 나중에 모리조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물론 요 아이는 뭐 사춘기 소녀 아이죠, 소녀 아이인데 그죠? 아직 완전히 뭔가 여물지 않은 소녀의 모습, 그죠? 아직, 그죠? 뭔가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아직 앳된 모습도 나타나는, 하지만 엄청 부유한 집안인 건 분명해요. 이렇게 뭐 장갑 끼고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그죠? 엄청 부유한 집안에 같은 인물이죠, 그죠? 얼굴이 같아 보이지 않아요? 다르게 보이시나요? 아까 그 파란 소파에 누워있던 애가 커서 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런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닮았어. 이 같은 얼굴처럼 보이지 않아요? 아닌가? 저는 같은 인물로 보이는데. 근데 컷셋 작품에는 뭐 모델에 대한 그런 정보는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컷셋에 특히 모델을 그렇게 남아있지 않아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런 소녀의 모습, 어린 애들의 모습을 그렸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그린 게,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거는 생각을 해서 많이 그린 게 이렇게 책 읽는 여성들. 근데 의외로 르누아르도 그렇고, 그죠? 모네도 그렇고 책 읽는 여성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 당시 그림에.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죠. 이게 19세기 중후반, 그죠? 중후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책 읽는 여성들 이렇게 많냐, 그죠? 단순히 예전 같았으면은 뭐 꽃을 안고 있는 여성 뭐 이런 게 많았을 텐데 이 책 읽는 여성들이 특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책을 읽고 또 신문을 읽고 있는, 그죠? 피가로라는 그런 프랑스의 유명한 신문을 읽고 있는 화가의 모친.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이게 제일 유명한 작품 중에 한 가지죠, 이렇게, 그죠? 정원에서 신문을 읽는 여인, 그죠? 이렇게 해서 정원에서 신문을 보고, 요 인상주의자들의 영향이 정말 강하게 느껴진다는 게요. 이렇게 여기에 이 살이 이게 초록색이 비치잖아요, 그죠?
요거 기억나세요? 왜 르누아르가 처음 그 누드 뭐 그래 햇빛 속의 누드 그랬을 때 이거 왜 살이 다 썩었냐 뭐 이런 비판 받았잖아요, 그죠? 살색이 아니라 이렇게 뭐 푸르 팅팅하게, 그죠? 요게 이제 그 나뭇잎에 반사된 그 초록빛이 이렇게 표현된 거, 요런 게 이제 인상주의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단순히 고전적인 그 전형적인 색깔로만 칠한 게 아니라 그 반사되는 색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렇게 그 살색에서 초록색을 입히고 윤곽보다는 그죠? 원색 중심으로 이렇게 그린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런 걸 보시면요, 그죠? 자꾸 이렇게 근데 요거는 드가 그림에서 나왔어요. 드가 그림에서도 왜 학부모가 신문 보고 있는 그런 그림 기억나세요? 발레, 애는 발레 연습하고 있고 학부모는 신문 보고 있고. 근데 어쨌든 요게 우리 이미지상으로는 신문을 본다? 이게 뭐 정치에 관심이 많나 그렇게 신문 사회? 근데 그게 아니라 요걸 하나 이해하시면 이제 어떤 문화사적인 얘기가 됩니다. 당시 상류층, 뭐 주로 이제 상류층이겠죠. 하류층은 아닐 텐데 어쨌든 그죠? 뭐 중상류층. 근데 꼭 완전 상류층은 아니야. 근데 어쨌든 요게 여성이 책을 본다는 건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초등학교나 그 정도 나왔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그 보통 교육이 시스템이다. 그죠? 보통 모든 사람이 학교를 가야 되는. 그래서 읽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그 전에는 다 문맹이었지 사실은. 글을 읽을 줄 몰랐죠. 근데 나폴레옹 시대 이후에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의무 보통 교육, 그죠? 엘리멘터리 스쿨, 에코를 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성들도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성들은 글을 읽을 수 있게 됐고. 근데 이제 특히 상류층 여성은 집에서 뭐 하냐는 거예요, 집에서 뭐 하는 게 가장 큰 게 가사는 안 하죠. 상류층이 가사는 이제 가정부나 이제 이른바 하녀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할 거고, 이제 애기 넣는 거. 애기는 물론 유머도 있지만, 물론 이제 자기 애니까 애는 보는 거. 근데 나머지는 뭐 하냐? 나머지 보통 하는 게 자수나 뜨개질, 뭐 책임 독서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문을 보고 이제 책을 새기는 여성들이 많은 건데, 근데 거기에는 요게 있어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당시에는 당연히 넷플릭스도 없고, 그죠? 유튜브도 없고, 드라마가 없잖아요. 근데 드라마가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문에 나오는 연재소설이라는 거, 이게.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문들을 열심히 보느냐? 이게 뭐, 정치 뉴스 보고, 이런 것보다는,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신문에, 그죠? 정치 뉴스, 사회 사건들이 많이 나오겠지만은요. 그러나 그 신문의 인기, 판매율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소설이었던 연재소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도 왜 이광수의 무정이나 이런 게 다 신문 연재소설 아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연재소설이 재밌으면 어떻게 돼요? 연재소설이 재밌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일 또 이거 왜 여기서 끝나? 이게 똑같아요. 왜? 그 한국식 드라마 끝날 때 그거 끝나는 것처럼. 진짜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또 인기 좋으면은 딱 길게 계속 늘리고, 인기 없으면 빨리 끊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연재소설이 그 실제 판매 부수의 가장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정치 사회가 아니라. 그래서 연재소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만 실리겠죠. 그죠? 여러 개 소설들. 근데 그 연재소설들의 대부분의 그 스토리는 주로 뭐겠습니까? 로맨스, 심파 쪽에서 연애, 그러니까 이광수 무정도, 사실 이광수 무정도 내용은 개몽 어쩌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연애적인 내용이 제일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은 동동하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중간에 왕창 떼우거든요? 뭐 개몽주의적인 얘기 맨 앞하고 맨 뒤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중간은 다 이게 어떻게 돼, 영체랑 뭐가 어떻게 되고, 뭐, 다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 그러니까 그 당시 여성들은 드라마를 신문에서 본 거라는 거예요. 신문에서 매번 연재되는. 근데 오늘 이렇게 끝나고 나면 내일 또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또 이 돈을 주고 또 사야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작가를 잡느냐가 신문사한테는 제일 중요했어요. 우리나라도 대충 한 5, 60년대 정도까지는 이제 그게 아주 컸죠. 근데 이제 60년대, 70년대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게 연재소설이 망한 게 일단 검열 때문에. 검열, 그죠? 검열 때문에 요거, 그죠? 이제 그 연재소설이 상당히 작가들이 쓰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때 좀 덜 했다는 거예요, 연재소설이. 근데 이제 안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쓰신 것처럼 신문에서 열독되는 건 연재소설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특히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를. 물론 남성들도 뭐 당연히 좋아하지만, 그죠? 계속 보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게, 신문들이 이렇게 열심히 보는 게, 그때 그 발레, 학부모도 열심히 보는 게 신문에 연재소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로부터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 이게 19세기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 초반에 나폴레옹이 나왔다가 나폴레옹이 이제 보통 교육을, 이제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래서 여성들이 다 이제, 그죠? 2, 3년 지나면서 다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그 여성들을 낳은 부모들도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당연히 그 자녀들은 당연히 더더군다나 잘 읽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한 세대 돌아가면, 돌아가가지고, 그죠? 돌아간 그 세대인데, 그러니까 그 여성들이 사실 문학의 전성기를 이끈 거예요. 우리가 19세기 후반하고 20세기 초까지 리얼리즘 전성기, 이른바 대문학의 시대라 그래가지고 유명 작가들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죠? 뭐 도스토옙스키, 뭐 톨스토이, 그죠? 뭡니까, 등등 해서, 그러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작가들, 알렉산드로 뒤마라든지 뭐 등등 다, 이 엄청 많이 소설 팔리는 사람들. 근데 그 소설이 다 누가, 그 소설을 읽느냐. 물론 남성들도 많이 읽었지만은, 이 여성들이 정말 엄청난 독자층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문 연재소설이라든지 그 소설. 그리고 물론 연재소설이 나중에 또 묶어서 또 단행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19세기 후반 대중문학, 소설과 시, 그죠? 소설과 시의 주요한 독자층이 사실 여성이었고, 이 여성들이 없었으면은 문학이 그렇게 전성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게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보통 교육의 확대와 여성이 글을 읽게 되고, 여성들이 주로 이제 책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오늘날엔 모르지만 사라진 엄청난 많은 연애 소설들이 진짜 많습니다. 로맨스 소설들이, 그죠?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나온 우리 미술사적으로는 독서하는 여성 그림이 많은 이유예요. 그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다 조그만 문고판 그 소설책들 맨날 이렇게 보고 있고, 그죠? 이렇게 신문에서 연재소설 이런 걸 보고 있고, 그 여성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탄생하는 문학소녀. 그 청소년이나 젊을 때 그런 소설책, 연애소설 막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그런 작품을 쓰겠다, 뭐 이런. 그래서 문학을 꿈꾸는 문학소녀들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 뒤에 딱 맞죠? 근대화 시기에, 그죠? 옛날에는 그 여성들이 학교도 뭐 안 보내고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광복 이후에 초등학교 다 가고, 글을 읽게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여고 이렇게 다 가면서 그 소녀들이 문학소녀가 되는 거죠. 문학소녀가 문학을 꿈꾸는. 그죠? 그래서 문학소녀들이 탄생한, 요렇게 그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저쪽으로 따지면은 20세기 초반으로 넘어가면서는 이 연재소설을 대체한 게 라디오에 에서 읽어주는 드라마죠. 라디오 드라마가, 그죠? 매번 나와서 그게 더 맞거든요. 우리 들으니까 라디오 드라마. 그 다음에 40년대 50년대 넘어가서는 TV가 나온 거예요. TV. 물론 영화가 나오고, 영화, 그죠? 영화가 하나의 어떤 단행본소설, 영화가 크게 인기를 끌고, TV, 그죠? 라디오, TV가 나오면서 영화와 이제 대중 매체가 되면서 이게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된 거죠. 문학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문학 소녀들이 없죠, 뭐 거의, 그죠? 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술사적으로도요, 왜 그때 19세기 후반에 그렇게 책 읽는 여성들 그림이 많으냐라는 게 이런 배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잠깐 봤던 사진이죠, 그죠? 자기 언니 죽기 한 1년 반 전쯤에 언니 얼굴이 걸고 좀, 그죠? 심장이 안 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집안은 진짜 최고의 부자인데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자면 뭐예요? 이렇게 얼굴이 아파가지고, 그죠? 아파서 결혼도 못하고 제대로 삶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일찍 죽어버렸으니,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근데 이 귀족 집안들은 이렇게 장갑 끼고, 자수 뜰 때도 장갑 끼고 뜨는. 장갑이 생활화가 됐나 봐. 이 장갑 끼기 어려울 텐데, 뜨개질 할 때는. 장갑 끼고 이렇게 하는. 그럼 겨울인가? 겨울에 나와서. 겨울이라고 하면 뒤에 좀 풀어. 물론 약간 온실 같기도 한데, 워낙 잘 사는 집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메리 커셋이 이제 그때 그린 그림이죠. 그 인상주의 전시회를 이제 여러 번 할 때 주로 그린 그림들이 극장 그림, 아이들 그림, 뭐 저렇게 책 읽는 여성 그림, 이제 그런 그림들 소재를 많이 그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시회는 이제 끝나잖아요. 1886년에 이제 끝나고 이제 독자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메리 커셋이 1893년, 이거 그 전에, 한 몇 년 전에,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럼 유산을 받잖아요. 유산을 나눠받겠지. 그래서 유산, 엄청나죠, 유산이, 그죠? 유산을 받아가지고, 보프렌 성을, 그죠? 샤또 보프렌이란 이런 성을, 파리에서 한 50마일 거리에 있는 성을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이제, 왜 파리가 여름에 이렇게 덥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파리가 더우니까 파리 작업실을 떠나서 이렇게 여름에는 자기 이 별장 여기 와가지고, 참 보면은 좀 그래요. 이게 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 여성인데, 그죠? 독신 여성이 혼자 이 성에 살면서 이런 그림. 그래서 이 메리 커셋은 결국 결혼을 안 하고 이제 나중에 죽잖아요. 결혼을 안 하고 뭐 없지, 자녀도 없죠, 그죠? 그럼 그 유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있죠. 근데 오빠는 좀 더 일찍 죽어요. 물론 오빠들 재산이 다 많으니까 자신의 하녀한테 다 줍니다. 그 자신을 돌봐줬던, 그죠? 평생. 물론 뭐 지냈겠죠. 말이 하녀지, 같이 일해주는 아줌마겠죠, 그죠? 일해주는 아줌마한테 다 작품까지 다 줘가지고 그 아줌마가 나중에 막 작품도 이렇게 팔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팔작품 팔고 자기 가질 거 가지고 완전히 주인 잘 만나서 이 성이 뭐 다 가져가고 가지고 그 집에. 아니 뭐 먹고 단체됐다고 잘 살던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미술 사적인 이제 평가 문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커셋이 그냥 그렇게 돈 많은 여성으로 자기 평생 좋아하는 그림 그리다가 뭐 그림 좀 잘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냥 이런 미술사에 한 줄 나올 그런 한 줄 정도 나올 그 정도 작가냐. 뭐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동안. 근데 물론 특이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평가되다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미니즘 때문에 페미니즘적인 그런 그 재평가 때문에 됐는데 먼저 요 얘기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평가, 기존의 평가, 그죠? 기존에 최근에 페미니즘적으로 그 재평가되기 이전의 그 전의 평가를 보시면요, 메리 커셋의 이런 미술은 어떻게 평가됐을까 했을 때 사실 지금 우리가 앞에 봤던 작품들은 그 극장 그림 정도 빼고는 주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메리 커셋의 주요 작품은 사실 지금부터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주요 작품은. 그래서 메리 커셋을 다룬 첫 연구서는 그가 살아있을 때 1913년에 프랑스 상징주의 비평가 아실 세가르라는 사람이 직접 인터뷰하면서 메리 커셋의 평전을 썼는데 요렇게 딱 평을 했어요. 메리 커셋, 그러니까 아이와 어머니를 그린 화가다. 요것도 참 드물긴 드뭅니다. 그죠? 우리가 바로 거기 그죠? 그 20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요. 204페이지에 있고, 그죠? 그래서 아이와 어머니를 그린 그림.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와 어머니를 그린 그림. 그래서 205페이지 잠깐 보시면 205페이지에 대한 일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좀 와락하게 썼어. 이걸 좀 이제 글쓰기를 배워야 되잖아. 지금 이상한데 205페이지 맨에 보시면은 캐서트 커셋이다. 다른 사람은 영어 발음은 커셋이 낫겠습니다. 아니 잘 마시겠을 것 같습니다 이거. 커셋은 또한 여자가 직업을 갖는 것을 금하는 사회관습을 싫어했다. 한마디로 이제 여자가 무슨 바깥일이냐? 옛날에 그죠? 19세기죠? 여자는 집안일, 바깥일은 남자. 그런 이제 관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부양으로 태어난 커셋은 철인적으로 미국을 떠나 그리고 파리를 통치했으며 그림 그리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손가락에 항상 일그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빅토리아 시대, 19세기 후반의 여인들은 어떤 혈연관계도 없는 남자와 단둘이 있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에, 금지라면 이것은 이게 상류층의 금기사항이죠. 특히 상류층은 뭐 하류층은 상관없고요. 그래서 커세트가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남성은 그녀의 아버지와 오빠들 드가. 근데 드가를 그린 그림은 훗날 그녀가 없어버려서 나만 뭔지 모릅니다. 그렸다고만 알려져 있고요. 나중에 드가랑 왜 헤어졌다고 했잖아요. 뭐지? 결별, 그죠?
들어가 그래서 그림도 처분을 했고 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녀가 주로 그린 그림은 아이와 함께 있는 어머니의 조상이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어머니의 조상.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전까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컷셋이. 그래서 그 다음은 뭐 필요 없고요. 바로 넘어가시면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20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맨 위에 206페이지 맨 위에 그녀의 모자상, 그죠? 모자, 그죠? 어머니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 모자상. 피카소와 헬리무 작품 같이 모성에 대한 현대의 성상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성상화. 그래서 모자상의 인물들은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감싼 듯한 자세로 얼굴을 맞대고 서로 껴안거나 쓰다듬고 있다. 그래서 컷셋이 이 서구 세계 미술사에서 그동안 기존의 그 평가는 컷셋은 이 아이 어머니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이 모습을 주로 그렸고 그거로 이제 기억이 남는. 사실 그 그림만 집중적으로 그린 화가가 또 별로 없거든요. 그저 아이 어머니만 집중적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한 10 정도 나와요. 10개 정도. 그 외에도 무지 많습니다. 거의 뭐 100여 점 될 정도로 많아요. 아이 어머니가 이렇게 있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쓴 거지. 이 작가는 아이 어머니를 그리는 화가다라고 이렇게 썼고요. 100년 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아이 어머니를 그린 화가. 이게 뭐냐? 이제까지 컷셋은 모성이라는 게 바로 그 모성.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아이를 씻기는 그 어머니의 모성. 그 모성 이미지와 완전히 동일시됐다. 그래서 메리 컷셋은 여성 작가고, 여성으로서,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모성을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모성은 여성과 아이를 하나의 표현적 정체성으로 묶는 발이며 여성의 생애주기의 한순간이기보다 기능이나 운명 같은 걸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 약간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작가적인.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성의 생애주기의 한순간. 그러니까 여성이 살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죠? 여성이 해야 하는 기능이라는 게, 해야 하는 운명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죠? 여성이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역할이 애를 낳고 애를 기르고 돌봐주는, 모성으로 돌보는 그거다라는 그 이미지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어머니를 그리는 화가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 컷셋에 대한 평가는 우리한테 근본적인 바로 그 모성. 그리고 이런 점에서 관점이 드러나는 거죠.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메리 컷셋이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약에 이렇다면은 여성의 가장 근본은 아이를 낳고 기르고 보살펴주는 그 모성에 있다. 여성의 그 본질은.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처럼 이제 메리 컷셋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정말 많이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경우도요, 좀 목욕하는 아이, 그죠? 아이를 목욕시키는 그 엄마를 그린 건데요. 약간 위에서 내려다본다는 게, 이게 우리 드가 그림 볼 때 목욕하는 여인들 이렇게 앞에서 본 것도 아니고 살짝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그죠? 그 구도를 살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마 다음번쯤 나올 거예요. 그죠? 일본 파나식 구도예요. 이렇게 되면 원근법이 좀 사라져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원근법적으로 그리게 되는데 위에서 보면 그냥 뭐 다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살짝 기억하시고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메리 컷셋은 바로 그 모성, 그 여성의 본질, 여성의 핵심적인 그 본질적인 역할인 그 아이를 기르고, 그죠? 모성을 드러내는, 표현한 그런 그림들을 그린 작가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 컷셋에 대한 기존의 이러한 일반적인 평가는 전통적인 여성상 및 어머니상에 사실 그대로 부합하는 거죠. 그죠? 전통적인 여성상이라는 건, 여성은, 그죠?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애를 위해 헌신하고, 그죠? 그게, 거기에 여성의 삶이 있다! 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여겼잖아요. 그죠? 여성은. 이게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그것이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을 바라보는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건 뭐 익숙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직업을 가지고 바깥 일을 하면서 공적 영역을 담당한다. 그죠? 공적 영역. 반면 여성은 집에서 가사, 출산, 육아 등 집안일을 하면서 사적 영역을 담당한다. 사적 영역. 그죠? 사적 영역. 그래서 사적 영역에는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것도 포함돼요. 그죠? 가족들의 정서, 어떤 의지가 되는 그런 것까지 여성이 만난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게 그 전통적인 가부장적
구조 아니겠어요? 옛날 여성학에서 배우는 거죠, 그죠? 여성학을 초창기 처음에 딱 나오잖아요, 그죠? 전통적인 가부장적 관념해가지고 이렇게, 예, 그래서 남자들은 밖으로 나가길 좋아한다, 난 할 일이 있으니까 난 떠난다 이렇게 떠나고 여자는 계속 집에서 지키고 뭐 이런 그런 뭐 이미지나 그런 소설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남녀 그 성 역할인데, 그러니까 이거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림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그 애를 안고 이렇게 그 졸린 아이를 씻기려고 하는 그런 그 엄마, 그죠? 이거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네요. 이것도 어떤 차이나니까, 그죠? 중국산 도자기 그런. 자, 그래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래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렇게 이제 또 아주 부유한 집안인 애를 안고, 그죠? 지금 그죠? 다 씻긴 다음에 뭔가 말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집안일, 그죠? 집안일 중에서도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역할을 여기줬던 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어머니로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얘기죠. 옛날에는 그죠? 옛날에 그죠? 그죠? 옛날에는 결혼해서 애 못 낳으면 여자 쫓아보내고, 그죠? 애도 못 낳는다 해가지고 어쨌든 그 애를 낳고 기르는 것, 그죠? 그것을 가장 본질적인 역할로 그렇게 여겼고, 그 역할, 그게 여성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낳고 기르는 것. 왜냐하면은 그건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그거는 그 역할은 다른 사람이 온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할머니 그죠? 이모가 있어도 완전 대체가 안 된다. 엄마가 줄 수 있는 사랑과 그 역할은 엄마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또 나아가서 이 얘기하시면 또 많은 또 반발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어머니는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부를 있댄다. 그래서 어머니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이해와 수용 과연 뭐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무한히 용서해 주십니까, 아이들을? 무한히 용서를 하나? 어쨌든 예전에 그런 이미지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죠? 어쨌든 어머니는 이렇게, 그죠? 맨날 어머니랑 싸우고 어쩌고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결국 엄마가 다 모든 걸 받아주는 사람, 그죠? 무한히 사랑을 베풀고, 그죠? 용서해주고, 어머니는 이해한다, 그죠? 다른 모든 사람은 못 믿어도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런 식의 정서적인 어떤 최후의 보루. 근데 이거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사실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죠? 집안, 가족들의 최후의 정서적인 최후의 보루로서 그래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어떤 이러한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그런 그 존재다. 그래서 메리커스의 그림들은 이제 이와 같은 그 기존의 관념들을 표현하고 확인하는, 이렇게 그 아이와 엄마의 정서적으로 아주 유대와 엄청난 밀착, 그죠? 애착, 그런 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그린 거다. 그래서 메리커스이 그렇게 평가받았던 겁니다. 메리커스는 어머니와 아이를 그린 그림. 여기서도 나온 것처럼 그죠? 어떤 모자상, 그죠? 현대의 성상화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죠? 성상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로 이제 연결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진짜 많아요, 메리커셋이. 그래서 여기 우리 책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 이렇게 요게 그때 말씀드렸죠. 요 그림은 요게 그 파스텔화입니다. 파스텔. 그러니까 그 드가가 왜 이렇게 뭡니까? 그 평판화로 이렇게 그래서 한 다음에 여기다 색칠했다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드가가 그러니까 이 메리커셋이 드가식으로 먼저 소묘, 그죠? 이렇게 대생을 한 다음에 그 위에 파스텔 좀 칠한 거죠. 이렇게 윤곽선이 다 살아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림입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대표작은 아닌데 여기 왜 이걸 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작은 아닌데 있어가지고 실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거기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은요, 성상화라는 게 있어요. 성상화라는 건 그 성스러운, 그죠? 어떤 이미지를 그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리커셋은 단순히 이렇게 아이와 어머니가 이렇게 아주 애착 형성하고 밀착된 이런 애정적인 표현을 한 걸 넘어서서 여기 썼지만, 메리커셋은 이와 같은 어머니상, 그죠? 모성, 더한 것도 없면서 무한한 그 어떤 모성, 사랑, 이것을 성스럽고 거룩한 것으로 신성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이런 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대한 어떤, 그죠? 위대하고 성스러운 거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커셋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겁니다.
보신 기억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 안 나시죠, 그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게 이제 그 아이를 그죠? 아이를 씻기고서 그죠? 이제 그 엄마가 이렇게 그죠? 그 스킨십 하는 거 아니겠어요? 껴안고 있는. 근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그림 중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가장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메리 크리스마스 그림도 미국에서 인기가 좋았는데,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림을 그렸지만은요. 왜 그 뒤랑 레알이 그 뉴욕의 그 뉴욕의 그 갤러리를 열고 그걸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림들을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많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요것도 연관돼요. 요것도 전통사회가 해체되면서 믿고 기댈 수 있는 것들이 사라져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들 시골을 그 지방을 떠나서 도시로 오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면은 허벌판에 아무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것도 그죠?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요. 그죠? 당장 종교보다는 발 앞에 총이 먼저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이 산업화되고 또 소외되는 그런 현대사회에 믿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미국인들이 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옛날 뭐 부시나 맨날 나와서 뭐 가족이다, 맨날 가족애를 강조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거 연정선에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죠? 그 전통적인 종교도 약해졌고, 전통적인 공동체도 해체됐고, 보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럼 뭘 믿을 거냐?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의지가 되는 유일한, 그죠? 의지가 되고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 존재는 모든 삶의 근원.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어머니부터 태어났으니까, 그죠? 모든 생명은 엄마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이 엄마가 모든 삶의 근원이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엄마는 무한한 사랑을 준다. 어머니는 그죠?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와 용서, 이 원천으로서의 그 어머니, 그거는 우리가 최후로 의지할 수 있는, 그죠?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의지처다. 최후의 또 안식처다. 그죠? 최후로 우리를,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이 인식, 이 대중적인 인식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 그림이 제일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 우리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자. 근데 원래 우리가 기독교적으로도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생명의 근원은 그 어머니다. 어머니가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원천이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그 가장 유명하게 됐는데, 근데 이거 왜 그렇게 됐겠어요? 지금 제가 기독교 얘기를 바로 했습니다, 그죠? 기독교 얘기를, 그죠? 이게 보면 떠오르시는 거 없어요? 그죠? 역시, 그죠? 이게 바로 현대판 성모도상이라는 거예요. 현대판, 그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그죠? 현대판. 그러니까, 그죠?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라는 그 신이나 종교에 기대서 살았지만은, 이제 그 모습을 달리해서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어머니, 그래서 모성이다. 라는 그렇게 이제 이른바 교체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성상화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상화. 그죠? 현대판 아주 성스러운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 성모자상이겠습니까? 딱 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바로? 단순히 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떠나서 넘어서 이거. 그죠? 이게 뭐예요? 후광, 그죠? 후광. 우리 이민선님도 딱 그 무대에 올라가시면 딱 후광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민선님도 그런 후광, 그죠? 아우라, 그죠? 일단 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앞에 그림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그죠? 이거 너무나 이게 쉽게 떠오른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는 그 기독교 전통이 아니니까 익숙하지 않겠지만은요, 그쪽 사람들은 계속 봤던 게 이 그림이에요, 그죠? 그쪽 사람들은. 뒤에 그려진 동그란 거울은 그 후광을 떠올리는 게 그 후광, 그죠? 너무나 딱 맞는 거죠, 그죠? 후광. 그래서 이런 구도의 그림은 기독교 세계에서 너무나 떠서 익숙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성모자를 떠올리지 못하는 게 오히려 어렵겠지. 기독교 세계에서 살다 맨날 그거 봤는데, 그죠? 이거를 딱 보자마자, 이거
현대판 그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와 뒤에 그 후광 이거를 떠올리지 못하기가 어렵다는 게 오히려 그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알려진, 가장 인기 있는 메르커스 그림 중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비의 성모가, 그 성모 마리아가 그 딱 현대판 그 어머니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가톨릭에서도 그죠?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 하느님한테 얘기하다가 성모 마리아 이거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지금 네, 우리를 왜 대신 빌어주세요. 뭐 이런. 아, 지가 빌지 왜 대신 빌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대신만 이게 딱 그 역할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 성모 마리아가 바로 그 모성, 그죠? 모성, 그 무한한 자비와 또 용서와, 그죠? 내가 잘못해도 그걸 또 다 받아들여주는 바로 그러니까 그 자비의 성모가 바로 현대의 어머니로 모습을 바꿔 그려진 것이라 읽어진 게 너무나 일반적이고 딱 그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 자비, 정말 자비로운 모든 걸 용서하고 포용해주는 또 그 다음에 그 성모 마리아로부터 어쨌든 예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모든 사랑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랑, 삶과 생명과 삶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 그림이 이제 현대판, 그죠? 현대판 성상화다, 성모 마리아. 그래서 그게 바로 물론 모성이고요, 그게 종교적인 의미는 좀 빠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거다. 무한한 그 모든 삶의 근원이자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원천으로서의 그죠? 그 어머니, 그죠? 성모 마리아 대신에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죠? 이 그림이 왜 인기가 있었는지, 그 가장 유명한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온 김에 또 복습을 또 하시겠습니다. 복습을 하실 겸 복습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가지 정도 간단히 뭡니까 도상학이랑 어려운 말로 도상학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 근데 사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도상학이 그냥 전통적인 이미지. 그래서 이런 이미지, 그죠? 이 성모 마리아, 그죠? 성모자상. 뭐 정말 많죠, 진짜. 정말 많이 그려졌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요게 가장 유명한 그림일 겁니다. 라파엘로의, 그죠? 대공의 성모. 물론 이거는 이제 대공이 소유했다 그래서 어떤 대공이 소유했다 그래서 그냥 대공의 성마리아인데 어떤 그 인자하고 자비롭고 평온한 물론 그 모델은 라파엘로의 그 정부 아주 젊은 어린 그 빵집 아가씨 아주 젊은 정부라고 합니다. 아주 애띤 그죠? 젊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비롭게 이렇게 그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서 아마 가장 유명한 그림일 겁니다. 그래서 96쪽에 우리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좀 하실 겸 그죠? 그래서 딱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렇게 가장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죠? 96쪽에 그죠? 96쪽에 그죠? 대공의 성모, 자애로운 성모상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후 성모상의 표준이 됐어요.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요 그림이 성모가 아주 자애로운, 그죠? 자애로운 그 표정을 하고 있는 자비와, 그죠? 사랑을 담은 그것이 표준이 됐고, 근데 가장 유명한 성모자 그림일 텐데요. 근데 이 성모자 그림이 언제부터 왜냐면 이게 워낙 인기가 컸어요. 우리 이제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그죠? 이건 7세기 동문, 말 그대로 서양 미술이 시작할 때부터, 그죠? 기독교 미술이 시작할 때부터 먼저 그린 게 이 성모자상이에요, 성모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코나라고 그러죠, 그죠? 60쪽, 뭐 책 있으니까 이거 보시는 길에, 그죠? 60쪽에 보시면요. 60쪽에, 그죠? 이게 이제 동로마, 그죠? 바티칸 미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60페이지 맨 위에, 그죠? 성상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림도, 그죠? 벨린기에르의 성모자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근데 이제 옛날 그림의 특징이 있죠? 아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그랬어요? 그죠? 비율을 그냥 그대로 줄여가지고, 그죠? 실제로 아기 얼굴이 이거보다 훨씬 크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얼굴.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상상을 잘못해서, 그죠? 그대로 비율을 줄여가지고 팔다리를 다 줄이는 것만큼 얼굴 크기도 줄여버려서 다, 그죠? 그죠? 이렇게 좀 이렇게 잘못 어쨌든 그래서 요것도 성모자상 아니고 요거는 12세기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오른쪽에 성상화. 그래서 비잔틴 예술은 성상화를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성상화는 자그마한 나무판에 그려진 그림인데 초자연적인 힘이 있다고 믿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부적하고 똑같아요. 오늘은 부적. 그 당시 사람들은 부적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기억 안 나세요? 그죠? 이콘, 그죠? 이콘은 이제 그쪽 발음으로 이콘이라. 그래서 성자나 성가족을 그린 이 작품들은 보통 엄숙하게 정면을 바라보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큰 눈을 하고 후광을 두르고 있다. 사람들은 이 성상이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는데 부적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눈물을 흘렸다고도 하며 어떤 것은 향기를 품다는 전쟁이기도 한다. 독실한 신자들은 성상을 전쟁터에 가져가게 되고 그럼 이제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상이 날 지켜준다. 키스를 많이 해 성상을 달아버린 것도 있다. 그러나 성상에 대한 숭배가 너무 강하게 퍼지자 726절 833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제 금지시키기도 했지만 잘 안 되겠죠. 그죠? 사람들의 그 믿는 믿음을 그죠? 그 부적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중에 그 당시 엄청 비쌌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딱 나무판에 그죠? 나무판에 살짝 그죠? 약간 그 굴곡을 줘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죠? 예수와 뒤에 성모 마리아를. 이 노란 게 금이겠죠. 금이가 남아 있는 거지, 그죠? 금. 실제로 금을 칠한 거죠, 그죠? 금칠한 겁니다. 노란 게. 후광을. 그러니까 이건 엄청 비싼 이콘화했을 거예요. 실습이콘이니까 야 이것도 엄청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판이 지금 쪼개져서 남아 있는데 어쨌든 요거를 다 이렇게 부적처럼 그죠? 행운의 어떤 부적처럼 들고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너무나 이거는 그 일찍이 초기 기독교 때부터 유명했다는 겁니다. 이 성모자상이. 그래서 네. 이콘이요. 네. 그 지금도 제작이 되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아 그래요? 제작이 돼요? 근데 이게 저기가 물감을 쓰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노란색은 금으로. 네. 원은 뭐 뭘? 다 자연재료로 아. 그 공식이 다 있고 저기 사람 얼굴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들어가는 그런 요소가 다 있어요. 이거는 뭐의 상징, 이건 뭐의 상징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사도 되게 비싸다고. 그러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세기 건데 색깔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물감이 아니겠, 단순 물감이 아니겠죠, 그죠? 그죠? 금이니까 남아 있는 거고 다 그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야 근데 또 그래야만 뭐 효염이 이게 주술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샤머니즘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부적 쓰는 법하고 비슷해요. 부적 쓰려면 이게 무슨 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싸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헌어설에 비싸겠네. 근데 요게 그러니까 이 이코나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 도시 전체를 지켜주는 이콘인 거예요, 일종의. 크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개인이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개인의 집안이. 근데 이거는 그죠? 이 조토, 두초, 그죠? 파리미네 좀 나중에 좀 어쨌든 요거 보시면 우리 두초 74쪽 한번 보세요. 74쪽에 74쪽 바로 이제 거기 우리 봤던 거 넘어가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모사상이. 그죠? 이 미술사에 한번 정리를 하시면 줄거리가 잡히죠. 그래서 이 74페이지 보시면요, 위쪽에 있잖아요, 그죠? 위쪽에 두초가 그린, 그죠? 두초가 그린 우첼라의 마돈나, 그죠? 이것도 이제 성모사상 아니겠습니까? 여기 옆에 설명에는 안 나오는구나. 옆에 설명에는 이게 시에나의 화가인데 시에나는 도시, 피렌체 위쪽에 있는 피렌체에 경쟁했던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다 돈을 내는 거죠. 돈을 내가지고 그래야 이제 큰 그 재단을 그리는 겁니다. 이게 커다란 재단을 주문해서 금으로 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그려가지고 이것이 완성된 완성된 날이 그 시의 완전히 그 축제예요. 축제에서 이거를 다 들고 떠받치고 가가지고 재단에 딱 걸고, 근데 그게 우리 도시를 지켜준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 이코나로 그린 거죠, 사실 이게. 그런 식으로. 이게 두초의 유첼라의 마도,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고요. 그 두초가 바로 다음 시대에 이 조토, 그죠? 바로 우리 유명한 거죠. 이 조토, 그 앞 시대입니다. 그 앞 시대, 그죠? 비슷한 시대죠. 두초랑 비슷한 시대에 또 조토가 그린 이것도 아주 유명한, 그죠? 조토가 그린, 그죠? 그 권자의 성모라고 하는, 그죠? 이것도 엄청나게 큰 그림입니다. 그죠? 이렇게 성모 마리아하고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일종의 그 도시나 어떤 지역의 그 이콘으로서 시작된 그런 그 성모자상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모자상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죠? 각 그 교회마다, 그죠? 도시마다 도시를 대표하는 성모자상들이 계속 그려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르네상스 이후에 이제 파르미자노 이렇게 보시면요, 또 유명한 성모자상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르네상스, 그다음에 마니에리즘, 그죠?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매너리즘 시대로 가가지고, 또 르네상스 시대는 아까 라파엘로 이런 성모자상이 있고, 그다음에 109페이지, 그죠? 그리고 이것도 유명한 목이 긴 마돈나라고 하는, 이것도 성모자상 아니에요, 그죠? 오른쪽에, 그죠? 109페이지에, 그죠? 목이 긴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 팔다리가 기네요. 그죠? 그죠? 이렇게 길게 표현돼. 그죠? 이렇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왼쪽에 천사들인데 천사들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그죠? 어쨌든 그죠? 천사들이 애기 보러 온 건데 그죠? 이런 식의 그죠? 그것도 다 성모자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성모자상들이 계속 그려졌고 그죠?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그죠? 성모자상 그림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아름다운 성모자상. 가장 아름답게 그려진. 특히, 그죠? 이제 이렇게 두 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이건 말 그대로 그 보티첼리. 그죠? 그 유명한, 그죠?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보티첼리가 그린 그 당시로 가장 아름다운, 그죠? 그 목판에 템페라로 그린, 그죠?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한테 책을 읽어주는 책의 성모라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 좀 어마어마한 그림이에요. 그 당시에 이 색채의 선명함이나 그죠? 이 여성의 그 우아한 모습이나 그 당시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요거 뭐 한 500년 전이죠. 근데 성모 마리아 상을 이렇게 계속 그리다가 당연히 이제 그 현대화가 되고 산업화되면서 이제 종교화를 안 그리게 됐잖아요. 유명 작가들은 종교화 안 그리잖아요. 아마 마지막으로 그린 사람이 이걸 거예요. 거의. 그 뒤에도 물론 사람들이 그렸겠지만은요. 그죠?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죠? 이 부게로 기억나십니까? 부게로. 윌리엄 부게로. 대표적인 아카데미적인 화가인데요. 그러니까 장미의 성모라고요. 옆에 장미가 있어가지고 이제 명칭이 장미의 성모라고 붙었습니다. 우리가 책에는 안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즘 할 때 간단히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부게로가 이 그림이 가장 비싸게 팔렸다는 겁니다. 인상주의자 나오고 어쩌고 했지만은 제일 비싸게 팔린 그림이 이 사람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부게로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대 최고가 화가라고 부게로. 근데 정말 이 그림 보면은요, 이거는 AI도 못 그려요. AI도 이렇게 못 그립니다. 그죠? 이 성모의 미모로 따지면은 뭐 최고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모 또 아이까지 이게 닮아 있으면서 이 미모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 피부 표현이라든지. 이게 제가 본 어쨌든 이 성모 그림 중에서는 미모로는 뭐 제일 이거는 AI도 이렇게 못 그리는 정말 AI보다 인간이 뛰어나는 게 이런 그림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아. 근데 이게 부게로가 77살에 그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77살. 또 완전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르누아르 이런 사람은 막 팔 묶고 벌벌 떨고 못 그렸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또 대단한 그림을 남겼습니다. 이거 말고도 성모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부게로가. 근데 뭐 다들 다른 그림이 대단한데요.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엔 또 요게 제일.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있어요. 이제는 거의 마지막인 거죠. 요 1900년 넘어가면 실제로 이런 그림 작가는 없는 거니까요, 그죠? 요걸 이제 종교 용어로 그리는 건 모를까. 미술 작가가 그린 이 성모자상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거의 요때쯤이면은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성모자상 한 2개 정도 이렇게 봤고요. 자, 정말 이것도 애도 참 대단히 잘 그리죠. 대단해요, 그린 게. 자, 그런데 이제 근데 특히나 요게 그것도 있습니다. 여기 그 메리 커셋의 모자상에서 이 아이 모델이 대부분 다 남자애죠. 남자애들.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옷 벗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그죠? 남자 아이가 이렇게 목욕을 한 다음에 엄마가 씻겨주는. 그다음에 저 뒤에 동그란 게 뭔가 후광처럼, 이렇게 그죠? 보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약간, 이 헤어스타일 이런 게 약간 예수 좀 연상을 시키죠. 그죠? 남자아이가. 근데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여자아이는 그러면 왜 무시하느냐? 무시한다기보다는 여자아이를 벌거벗은 모습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아무리 애기라고 하더라도, 그죠? 이 여자아이를 벌거벗은 모습을 그리면 사회 윤리적으로,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애기라도 여자아이를 벌거벗은 걸 그릴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럼 게다가 여자아이를 벌거벗고 그리겠다 그러면 당연히 모델을 구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어쨌든 주로 그린 게 남자인데, 근데 그 결과로 많이 그려진 게 벌거벗은 남자아이는 당연히 우리가 쉽게 아기 예수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에리커스의 그림은 이게 아기 예수와
성모를 오늘날의 그 어머니 상으로 이렇게 그 변화시켜서 그린 그런 현대의 성상화다. 배가 볼록 나왔어요. 그래서 애기들은 자, 그래서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메리커셋이. 그래서 이렇게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애들은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옷을 입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요. 206페이지 이제 계속 보시면요. 206페이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존의 그 메리커셋에 대한 해석이 그녀의 어떤 모자상, 현대의 성상화, 그 모성, 그죠? 어머니 모성을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여성의 본질로 여기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라고 여겨졌는데, 근데 그 두 번째 문단에 살짝 나와요. 여성에 대한 사회의 속박을 민감하게 의식하고 있던 커셋은 사회주의자이자. 근데 사회주의라는 말은 저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사회자 아니고, 사회자 아닌데 이게 피사로하고 어울리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아닙니다.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미국에서는 또 약간 예민하게 이쪽이 아니면 무조건 다 공산주의라고 몰아붙여요.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다 몰아붙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다, 사회자다. 미국이 좀 한편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미국은. 약간 공산주의, 사회주의 알레르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 나온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성 참정권 획득에 강한 지지자가 된다. 그래서 미국 그 초창기에 요 운동의 주요 인물로 잠깐 나옵니다. 그 지지했던 사람으로. 그래서 그녀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여성이 본격적으로 일을 한다면 이 일이 바깥일이죠. 아까 말했다. 그죠? 남자는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 그게 아니라 여성도 바깥 일을 하게 된다면 공적 영역, 그죠?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사회 인정을 받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초창기 그 페미니스트의 기본적인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자꾸 권리를 인정 못 받고 이렇게 수급받는 거는 바깥 일을 안 해서 그렇다. 그죠? 남자와 똑같은 일을 하면은 똑같이 해석받을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와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배워야죠. 그죠? 그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걸 딱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고갱은 메리커셋은 매력적인 것이 매우 강한 여성이다라는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고 이거 맥락이 없는 얘기가 다 합쳐놨어. 그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시대적인 얘기 잠깐 또 같이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메리커셋이 이렇게 어머니와 아이, 모성애를 아주 신성화해서 그린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 대중적인 인식이 너무나 확고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본다라는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본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근원이자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원천으로서의 그 어머니라는 이런 그 대중적인 관념, 특히 여기 미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을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그게 바로 이 사례예요. 이거 우리 앞에서 봤던 겁니다. 그죠? 제임스 히슬러. 그죠? 180쪽에 이 유명한 그림, 히슬러의 제일 대표적인 그림 아니에요? 180쪽에 보시면요. 제임스 히슬러. 그죠? 180쪽 왼쪽 아래쪽에 있잖아요. 180쪽. 그죠? 180쪽 왼쪽 아래쪽에 이게 제목이 히슬러. 그죠? 회색과 검은색의 배합 또는 편곡. 그죠? 회색과 검은색의 편곡 1번. 이 사람은 그 음악적인 제목을 붙였다 했습니다. 이게 사실 작품의 음악식으로, 그죠? 소나타 1번 이런 식으로 편곡 1번.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이 그림은 히슬러의 어머니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형태와 색채의 배합을 수렴한 것이다. 그 제목도 회색과 검은색의 그 배합 또는 어떤 편곡, 어레인지먼트, 이제 1번으로 붙인 겁니다. 히슬러 모델은 자신의 어머니인데, 자기 어머니를 갖다 이제 그린 건데,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 자체가. 그죠? 색채를 조합함으로써 우리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게 아트세이, 예술의 기본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사실 그런 의도로 그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그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제가 어머니, 지금 여기 히슬러의 어머니가 좀 나이 드셔서 하지만 나름 그 자식들을 다 길러내고 좀 약간 강인한 표정이 있죠. 약간, 그죠? 사실 그게 이제 미국인들 마음에 드는 거야. 미국이라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길러내고 나름 어떤 그 꿋꿋한 그 의지할 곳이 되는 강인한 어머니 상, 그죠? 꼿꼿한, 그죠? 그런 어머니 상 같은 게 여기서 사람들은 그걸 본 거지.
그래서 여기 원래는 이 그림을 그때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죠? 이게 약속했던 모델이 오지 않아서 엄마가 대신 그려야 되겠다 해서 엄마를 근데 엄마가 이제 오래 서 있기 힘드니까 그래서 앉아 있는 겁니다. 엄마는 모델은 서서 그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히슬러의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됐거든요. 근데 유명한 그림이 된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 그림이 이게 뭐 예술을 위한 예술 뭐 그죠? 그 회색과 검은색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어머니를 그렸다. 강인한, 그죠? 그 어머니를 그렸다 그래가지고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됐어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이제 시카고 세계 박람회, 대공황 기간이에요. 대공황이 어려운 시절 아니에요. 특히 어려운 시절이니까 이 기대할 곳, 의지할 곳이 없잖아. 그런데 시카고에서 세계대 박람회를 했는데, 왜 박람회를 하면은, 이제 당연히 미술 전시도 하고, 그죠? 뭐 다양한 공업품도 전시하고, 근데 자기네 나라 미국이니까 야 우리 미국 유명 작가 없냐 그래서 우리 미국 한 세대 전에 휘슬러라는 작가가 있었다 해가지고 야 휘슬러 그림 해서 이거를 이제 갖다가 대여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죠 이 그림을 대여해서 그 만국 박람회에 이렇게 전시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이건 100만 달러의 그림이다. 왜냐면은 휘슬러를 잘 알지. 사실 대중들은 모르죠. 휘슬러가 누군지. 그죠? 잘 모르잖아요. 대중들은 이 그림을 모성의 보편적인 상징. 우리 애를 길러낸 어머니의 그죠? 미국 어머니의 그 강인함과 그 꼿꼿함이 딱 들어있는 그 모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내용도 모르고서 그냥 우표에다가 그죠? 공식 우표에다가 이렇게 그죠? in memory and in honor 그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머니들을 기억하고 경의를 표하며 라고 이 작품의 원래 그 의도나 이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 이 모성 우리를 모든 삶의 그 근원이자 우리의 의지가 되는 그 강인한 우리 어머니를 그렸다. 어머니 그죠? 그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걸 본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관념 속에서 메리 커세트 이해된 거죠. 그죠? 그렇게 애를 끌어안고 있는 그림들도 그렸으니까 이 메리 커셋이라는 작가는 바로 그 모성의 어떤 보편적인 모성을 그린 작가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복습을 하셨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요 그림, 그죠? 요거. 휘슬러의 그림. 자, 그 다음에 다음 이제 바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요 그림 딱 보시면 뭔가 좀 약간 다르죠, 스타일이. 어떠신 것 같아요? 그죠? 딱 봤을 때, 그죠? 그냥 그림 같지 않고 약간 사진적인 효과가 좀 있지 않아요? 그죠? 이런 눈동자 표현이라든지, 그죠? 약간 사진, 그죠? 물론 그림은 전체 완전히 사진하고 똑같이 이런 게 표현되지 않지만은요, 약간 어떤 한 커트의 그런 장면, 사진적인 효과. 그래서 요때가 드가가 왜 사진 찍고 이러던 때예요. 그래서 아마 메리 커셋은 직접 사진을 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사진적인 효과를 좀 시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본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애기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침대에서 뭐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침대에서 식사랑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껴안고 있는 이런 또 그림도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바로 요즘에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야, 누구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해석. 야, 이 커셋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 라는 얘기가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본 책에, 이 책이 올해 나왔더라고요. 올해 초에 2025년에 메리 커셋.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책인데, 여기 이제 나와가지고, 이걸 좀 봤어요. 그래서 이 재평가가 시급하다! 요겁니다, 요거.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메리 커셋이 그 소실된 대작이 있다는 거예요. 소실된 대작. 지금은 없어. 벽화인데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벽화에 다시 주목하면서 커셋의 미술에 대한 재평가. 이거 재평가해야 된다. 재평가가 시급하다. 근데 이거는 그 페미니즘적인 역사나 미술사 다시 쓰기, 그죠? 우리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 미술사를 이걸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남성 중심적인 그런 관점에서 미술사를 쓰는 거는 해석하는 거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페미니즘적인 그런 다시 쓰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 커셋은 아이와 어머니를 그린 화가 곧 모성, 그죠? 모성을 아주 성스럽게 그린 화가라고 그렇게 여겨져 왔는데 100여 년 동안, 그죠? 그렇게 여겨져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아니다. 메리 커셋은 바로 현대, 그죠? 모던, 현대의 여성상, 현대의 여성이 추구할 그런 모습을 그걸 그린 화가다. 단순히 전통적인 어떤 모성에 얽매인 게 아니라, 그죠? 뭐 그런 것도 그렸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우리 현대 여성이 나아갈 길, 그거를 그린 화가다. 나는 이렇게 재평가해야 된다. 이 재평가가 시급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쓴 것처럼 커셋은 여성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 그래서 가사, 출산, 육아 등에 결코 매여 있진 않았으며 오히려 미술을 통해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미술을 통해서, 그죠? 미술을 통해서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이제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죠. 그림이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읽었던 부분이 살짝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 활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동등한 일, 그죠? 바깥 일을 하면은 뭐 따로 투쟁하지 않고서도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식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리 커셋이. 그래서 이제 이런 재평가를 제안하고 있는 연구소하고 이런 논문들이 한 20년 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는 그 그림 얘기입니다. 지금 사라진 그림 얘기예요. 그 사라진 그림이 언제 그려진 그 그림이냐? 진짜 19세기 말이죠. 1893년이니까요. 시카고 망국 박람회. 그러니까 아까 거는 한 40년 뒤에 있었던 박람회고, 그 전에도 이제 그 박람회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박람회 제목은 물론 시카고에서 열렸지만은 세계 콜럼버스 박람회라고 박람회 제목이 별도로 붙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게 왜 콜럼버스가 그 아메리카 대륙이 도착한, 그죠? 그 서인도시에 도착한 게 1492년이에요. 1492, 그죠? 1492니까 400년 지난 다음에 149, 그죠? 1892, 93년이 이렇게 이제 400년 딱 넘어가는 그 주기 아니에요. 그래서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발견 400주년을 기념하는 만국 박람회가 시카고에서 크게 열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크게 정말 뭐 아주 시카고에 크게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46개국이 참가하고, 뭐 조선이 뭐 그 당시 최초, 그 당시는 아직 그 일제로 넘어가기 전이니까요, 그죠? 1994년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조선도 참가한 그런 그 박람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도 뭐 어마어마해요. 2,70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다르죠. 야, 2,700만 명, 그죠? 방문객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규모인데 그 중에 특이한 점이 이 그 월드 페어라는 게요, 인류의 업적, 그 다음에 인류의 어떤 미래, 그죠? 예술, 뭐 공학적인, 기술적인, 과학적인, 뭐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전시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람회인 거죠, 그죠? 이 인간의 모든 업적을 다, 그죠? 그 전시하고 미래 방향까지 보여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커다랗게 여성관을 또 따로 지어요, 따로. 이게 좀 대단한 거예요, 나름. 그래도 미국이니까 그나마, 그죠? 미국이니까 나름 선진적으로,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인류 역사에 기여하고 업적 남긴 거, 또 여성들이 앞으로 어떤 해야 될 것, 그런, 그죠? 여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런 그 산업적인 기여와 그 문명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문명이죠. 문명적인 기여를 여성관을 따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여성관을 별도로 설치해서, 또 이제 설계 자체도 여성 건축사들이 또 설계하고요, 설계도 건물의 설계를. 그러니까 나름 미국이 그래도 좀 개방적인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성관입니다. 엄청 크잖아요, 그죠? 건물이 정말 많죠, 이게 정말 크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커다랗게 했는데 바로 이 여성관, 이 여성관은 당연히 그 여성들의 업적과 작품들이 전시가 돼야 될 텐데요. 주최 측은 그 여성관에 설치할 수 있는 당연히 많은 그림과 조각들을 다양한 여성 작가들에게 의뢰했는데, 그 여성관 내부에도 어떤 벽화를 이렇게 그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벽화, 상징하는 벽화를. 그래서 여성관 내부 북쪽과 남부의 팀파늄이 요런 겁니다. 이거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 성당 얘기할 때 막 나온 팀파늄이 요렇게, 그죠? 내부에, 그죠? 이렇게 동그란 부분, 그죠? 천정 밑에, 천정 있고 천정 밑에 이렇게 동그란 요런 부분을 팀파늄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에. 이거 지금 내부에서 엄청나잖아요, 규모가, 그죠? 내부에 이 커다란 여기에 그릴 벽화. 그래서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시면요. 그래서 여성관을 새로 지었고, 그 여성관 내부 남쪽, 북쪽 팀파늄에 벽화를 그려야 되는데, 그럼 한쪽에는 원시 여성, 그죠? 프리미티브 우먼. 한쪽에는 현대 여성을 주제로 하는 벽화를 이렇게 그리자. 양쪽에 그죠? 큰 그 여성관에 원시 여성, 현대 여성.
그래서 그걸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자의 생각은, 제 생각은 원시적인 환경에서 옛날 여성들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원시적인 환경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거나 고된 일을 하는 여성을 뭐 인디언 장면이나 피비 화풍의 고전적인 장면 한쪽으로, 그죠? 옛날 여성들은 저렇게 살았다 하고, 다른 한쪽에는 그와 대조되는 오늘날의 여성의 위치, 오늘날의 여성상을 그리자. 뭐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죠? 기획 의도는, 그죠? 원시 여성, 현대 여성을 대비시켜서 보여주자. 그래서 PB는 우리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PB 드 샤반, 왜 그림자 없는 그림 뭐 그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림자. 그래서 여기 PB 드 샤반에 요런, 그러니까 PB 드 샤반이 19세기 후반 프랑스 공공건물의 벽화를 많이 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건 벽화니까 당연히 PB 드 샤반에 이런 풍의, 그죠? 이런 풍의 그림을 이렇게 그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제 따로따로 의뢰한 거죠. 그래서 현대와 원시를 대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 현대의 특징과 여성상을 표현하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북쪽에 설치된 원시 여성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원시 여성이라는 그림은 다른 작가한테 또 의뢰한 거죠. 그래서 미국 작가, 이런 메리 페어차일드 맥모스라는 그런 작가한테 의뢰해서 원시 여성을 이러한 주제로 한번 그려주십시오. 해서 이제 원시 여성들, 이게 원시 여성들, 그죠? 여성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동이에, 그죠? 막 물을 이고 나르고 있고, 여기서 뭐 애를 뭐 씻기고 보는 거랑, 여기 애도 보고 있고, 여기 남성 밑에 무릎 꿇고 뭐 굴고 하고 있고, 이런 장면들. 그래서 PB 드 샤반의 효과에서처럼 늘어지는 옷을 걸친 고전적인 백인 여성들이, 그죠? 물동이를 이고 짐을 나르며 아이를 돌보고 남성에게 복종하고 있는, 그죠? 이렇게 복종하고 있는 그런 등의 장면. 이게 이제 원시 시대의 여성들의 삶이다. 그래서 한쪽 벽에는 이렇게 이제 그렸다는 겁니다. 한쪽 팀파늄에는 원시 여성.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문제는 원시 여성 그린 게 왜 이렇게 쉬워요, 그죠? 이거는 그렇잖아요. 옛날 여성들이 이렇게 한편으로 힘겹게 살았으니까, 그죠? 가부장제에서 이렇게 일도 하고 애 낳고 뭐, 그죠? 이렇게 남성들한테 이렇게, 그죠? 복종하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럼 현대 여성은 어떻게 그릴 거냐? 이게 19세기 후반에 이게 진짜 상당히 막연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현대 여성은 그럼 어떻게 그리냐? 원시 여성은 저런데. 그래서 이제 이 기획자 버사파머는 이 메리 커셋이 워낙 그 프랑스가 당연히 미국은 촌동네 아니에요. 그 프랑스가 문화의 본고장이고 거기에서 성공한 작가니까 메리 커셋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는데요, 이거를 좀 그려주십시오 해가지고 현대 여성이라는 주제로 벽화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벽화 크기가 19m, 어마어마한 거죠? 19m, 높이가 4m니까 야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이거 두 개 어마어마한 거, 높이 4m, 19m, 4m면은 정말 큰 벽화죠, 그죠? 이거를 이제 의뢰한 겁니다. 이게 야 진짜 커요, 그죠? 여기, 그죠? 19m, 이 높이가 4m. 자,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이게. 어떻게 뭘 그려야 되니까? 생각이 진짜 막막해요, 막막하지. 19세기 말에, 그죠? 그때로 돌아가서 야 현대 여성이 이게 원시 여성과 뭐를 그려야 되냐, 그죠? 그러면 그냥 이게 사실 상당히 막연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기획자도 그냥 요거는 쉽게 말했잖아요. 원시적인 환경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고된 일을 하는 여성, 이거는 쉽지, 옛날 원시 여성은. 근데 그와 대조되는 오늘날의 여성의 위치, 나 모습, 그럼 어떻게 그래 이거? 그죠? 옷만 뭐 복장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막연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죠? 어떤 페미니즘적인 사상이 이때는 별로 없었으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자, 그래서 그 메리 커셋이 루이진이라는,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죠? 루이진이라는 그런 여성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가 이제 이걸 맡은 거죠, 이 벽화를. 내가 시카고 박람회 장식 벽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겁이 났어요. 그죠? 겁이 나지. 뭘 그려야 되냐?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안을 받고 나서. 하지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차츰 들더군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벽화를 그린다는 생각만으로도 드가한테 얘기했더니, 드가는, 그죠? 드가가 그때, 그죠? 같이 드가는 불같이 화를 내며 비난을 하고, 왜 그러니 이유는 없어요. 아마 자기한테 안 맞아서 그럴 텐데. 시샘 나서 그랬을 거야, 아마. 나는 더욱 힘이 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벽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이제 누군가 시카고라는 말만 꺼내도 드가는 화를 벌컥 낸답니다.
이게 아마 드가가 저 피비드 샤반 이런 사람하고 별로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그래서 자기는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요. 대개타서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진짜 막막해요. 생각해보면 이게 야 19세기 말에 뭐를 그려야 돼요? 현대 여성을 표현할 거냐, 그죠? 그래서 이제 나온 그림이 메리커스의 구상을 끝내고 이렇게 구상을 했다라고 나와. 이게 결국 이 나온 그 메리커스의 메리커스 머리에서 나온 거죠, 그죠? 나름. 요게 결국 메리커스의 그린 그 벽화입니다. 큰 그림 전체. 지금 그 당시 흑백 사진밖에 안 남아 있죠. 그래서 가장 큰 중앙, 지금 벽화가 3개 아니에요, 그죠? 하나, 둘, 셋, 그죠? 하나, 둘, 3개인데 이 중앙 벽화의 소재로는 지식과 학문의 열매를 따는 젊은 여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요게. 이게 현대 여성이다. 이렇게 인쇄하겠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해당되죠.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되도록 밝고 화사하고 즐거운 효과를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여성들은 힘들게 일하는데 현대 여성들은 뭔가 전체적으로 즐거운. 그래서 그림 속에서는 모두 함께 즐기는 대축제가 벌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막 거위나 이런 거 즐기고 있고, 여기서는 뭐 열매, 지식과 학문의 열매를 따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죠? 춤도 추고 노래도 기타로 노래도 부르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래서 모두 함께 여성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대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구상을 했다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구상을. 그래서 이게 전체 작품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의문이 드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현대 여성? 그죠? 원시 여성과 대비되는 현대 여성, 또 우리가 여성들이 현대 여성이 나아가야 될 그런 그 올바른 여성상이다. 지식과 학문의 열매를 딴 젊은 여성?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게 또 그죠?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그래서 요게 메리커스의 그 작품 중 중앙 가운데 있는 벽화를 확대한 겁니다. 그 남아있는 사진, 흑백 사진을 확대한 건데, 여기 어떻게 보면 참 그림은,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죠. 현대 여성을 그리는 건데, 물론 19세기지만, 복장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껏해 열매 따는 건가? 그래서 과속에서 열매 따고, 열매 이렇게 넘겨주고, 열매 나르고, 이게 현대 여성? 근데 바로 그 열매가 단순히 과수원 열매가 아니라, 그죠?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그죠? 젊은 여성들이 지식과 학문의 열매를 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학문의 열매는 그냥 따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기르는 나무잖아요. 자기들이 지식과 학문, 그죠? 이 나무를 기르고 거기서 열매를 수확하고 있고, 이를 다음 세대, 그죠? 소녀, 어린 소녀들한테, 그죠? 그죠? 소녀들 전수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간직하기 위해, 그죠? 이렇게 그죠? 바구니에 담고 옮기는 그런 장면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죠? 지식과 학문의 열매를 따는 거, 이거. 근데 이게 왜 이제 그 현대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를. 요거는 그 남아있는 복제화입니다. 실제로 칼라 그림이죠, 그죠? 당연히 채색 색질이 있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은 그 당시 흑백 사진, 밖에 없으니까 흑백 사진만, 사진은 흑백 사진만 남아있는 것이고, 요거는 이렇게 부분 복제화가 남아있더라고요. 남아있어. 이렇게 이 커트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의 그림이었다는 건데, 이렇게, 그죠? 열매를 따가지고 어린 소녀한테 넘겨주고 열매를 잔뜩 담겨있고. 근데 결국 이게 무림인 거지. 그게 지식과 학문의 열매를 따는 젊은 여성? 이것이 어떻게 해서 현대 여성을 대표하는 이미지나 상징이 될 수 있겠느냐, 그죠? 커셋은 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데, 이거의 또 답은 그 기독교에 있죠, 그죠? 그죠?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에, 이게. 선악과에. 그거를 뒤집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는 얘기다, 사실상 이게. 이 여성, 그죠?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게 답변이, 왜 현대 여성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건 여성이 자발적이고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선악과는 뱀이 꼬시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죠? 자발적으로 독립해서, 그러니까 남성의 의지 없이, 그죠? 지금 여성들밖에 없잖아요, 아까, 그죠? 여성들이 스스로 지식과 학문의 열매, 여기 바로 이성적 활동이라는 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여기다 썼나? 여기 따로 쓰진 않았구나. 그러니까 남성이 공적 영역, 그러니까 바깥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라고 했을 때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가부장적 성역할아니에요. 남자는 바깥일, 여성은 집안일. 왜냐하면은 남자는 이성적, 그죠? 이성적이고 여성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은 그 사적 영역에서, 그죠?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적합한 것이고,
그 공적 영역에서는 감정을 앞서면 안 된다. 그죠? 그게 옛날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게 결합된 생각이라. 그래서 공적 영역에서는 그 어떤 이성적 능력이 더 발달한 남성들이 공적 영역을 맡는 게 이게 자연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기존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가부장적 성 역할과 성체에 대한 고정관념. 그러니까 이성적 활동이라는 게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즉 이성이 이게 바로 저거잖아요. 지식과 학문. 그죠? 지식과 학문을 하는 그 능력 아니에요. 능력. 그러니까 지식과 학문의 열매를 딴다는 거는 여성들이 스스로 이성적 능력을 기르고 그것에 의한 과실들, 그래서 이성적인 어떤 업적들, 성과들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지식과 학문들을 성취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도전과 전복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관념에 대해서 다 뒤집는 얘기가 된다는 거지. 왜냐면 기존에는 지금 여기 쓴 것처럼 그때까지 서로 밀접히 연결되면서 고수되어 오던 서구의 전통적인 관념들, 특히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거, 기독교 여성에 대한 관념. 이게 뭡니까? 기독교 여성에 관념은 그 여성 때문에 이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성이 이브가 그죠? 이 선악과를 땄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제 원죄, 그죠? 원죄를 졌다는 거니까, 그죠? 오리지널 신, 그죠? 원죄를 지은 게 여성 때문이다라는 그 관념이 남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거기서부터 아담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이브는 애 낳고 집안일 본다는 거 벌써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죠? 너는 머리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그게 바깥일 하라는 거고, 여자는 너는 그죠? 애 낳는 고통을 이브는 할 거. 그 집안에서 애를 본. 그게 이제 이렇게 다 연결됐다는 거지. 가부장적인 성역할. 그죠? 남자는 공적 영역, 그다음에 바깥일, 여자는 사적 영역, 집안일. 그리고 그것은 성체에 대한 고정관념. 그게 맞다. 왜? 남성이 좀 더 이성적이고 여성은 좀 더 감정이 휩쓸리는 존재니까 이게 이런 구도가 맞게 돼 있는 거다. 자연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게 연결돼가지고 그렇게 고수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메리 커셋이 여성이, 그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자기가 스스로 기른 나무의 열매를 딴다. 즉, 이성적인 활동을 하고 그것의 결실까지 본다는 거는 이거를 다 뒤집는 거지. 그죠? 이성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걸 했다는 거는 공적 영역에서 활동으로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바깥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성이 또 그렇게 어떤 원죄가 아니라 여성이 또 자발적으로 이제 한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기존의 관념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과 전복. 정말 레디컬한, 그 당시로 봤을 때, 그죠? 진짜 레디컬한,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래도 19세기 후반에는 아직도 오늘날하고도 다르게 아직 그 종교적인 그런 관념들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커셋의 그림이 전통적인 기독교적 도상학, 아이코노그래피, 그 이미지, 그죠? 그 이미지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대단히 도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그냥 하지만은요, 그 당시로는, 그죠? 지금부터 거의 130년 전인데,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와 선악과와 낙원 추방과 관련된 이거는 너무나 기독교적으로 그 관념과, 그죠? 기독교적으로 어떤 그 바라보는 관점이 명확한데 그걸 뒤집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63쪽 보시면요, 어떤 재밌는 복습을 또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성모자상 그림 봤던 것처럼 이번엔 아담과 이브에 대한 그런 그림이죠. 아담과 이브, 그죠? 그래서 63페이지에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3페이지. 그림이 아니라 이 구조죠. 청동문 맨 위에 있는 거.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그죠? 63페이지 맨 위에 1015년경. 야, 정말 오래됐죠, 그죠? 1000년 전에 독일 힐데스하임 성 미카엘 성당에 있을 때 청동문. 이거 뭡니까? 이게 어떤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왼쪽에 하느님이 너 먹었냐 안 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손가락으로 제가 먹으라 그랬어요. 그 옆에 이브가 얘가 밑에 뱀 가리키면서 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쟤 때문에 이렇게. 그죠? 이게 그런 그림이다. 이제 바로 이제 선악과와 연관된 그런 그림 아닙니까? 그죠? 선악과. 바로 하나님의 꾸짖음과 변명하는 아담과 이브, 그죠? 아담이 얘가 뭐라 그랬어? 뱀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서로 떠넘기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도상학적인 그림이에요. 우리의 그 기독교적인 전통에서는. 그죠? 이 선악과와 연관된 거는 신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를 유혹에 넘어가서 여성이 따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파라다이스, 그죠?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땀을 흘리고 고생하게 되고, 원죄를 지고 살아가게 됐다. 그래서 그 이제 원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근데 그걸 뒤집는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완전히. 지금 이 메리 커셋이, 여자가 자기가 스스로 이걸 따는 거는, 그죠? 열매를 딴다는 거는.
그러니까 선악과의 의미도 있죠. 선악과라는 것도 옳고 그름을 여성 스스로 판단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성 스스로 판단한다. 그죠? 선악과를 자기가 딴다는 거는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그죠? 한다는 것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 옛날에 그려졌던 그 아담과 이브의 그런 그 도상학적인 그런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브가 그 뱀이 지금 그죠? 선악과 이렇게 넘겨주고 있고 그걸 딱 받아서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죠? 이쪽에서도 아담이 말리는데 이렇게 뱀, 사람으로 된 뱀이죠. 몸꼬리는 뱀이고 그죠? 얼굴은 애기 얼굴이 될 뱀이 그래서 이브가 이렇게 받아서 먹고 있는 이런 그림이 이제 기본적인 설정인데 이 메리코스의 그림은 이 남성도 없고 뱀도 없고 여성이 스스로 딴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메리코스의 그림뿐만 아니라 그 당시 페미니스트들의 그 한편으로는 그 당시 상당히 레디컬한 겁니다. 이게 근데 분명히 레디컬한 거예요. 그 당시로는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작가 아마 이제 이것도 여성 작가가 이렇게 만국박람회 안내서에 욕을 쓴 거예요. 이렇게 그 메리코스의 그림하고 연관시켜서 이게 이런 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 그림이 현대 여성 왜 이게 현대 여성이냐? 그 에덴 정원 속 이브의 이미지를 이걸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에덴 정원 속 이브는 말 그대로 게임에 넘어가서 인류한테 원죄를 가져온 그런 존재인데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이제 다르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함을 인정받을 것이요. 그래서 여자가 나를 유혹하는 바람에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아담에 절규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그의 진정한 협력자로 그러니까 동등한 협력자로 존경받고 사랑받으며 또 그를 존경하고 사랑할 것이다. 이게 동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남성과 동등한 관계.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는 지식의 나무에 열린 열매를 먹었고, 그죠? 우리 스스로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태의 정원을 혐오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나태한 게 우리 스스로 그죠? 우리 유전에 잡고 여성이죠. 우리라는 여성은 대지의 뭐냐 일꾼이 된다. 대지 일꾼. 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남성과 동등한 일을 하면은 동등함을 인정받을 것이다. 그죠? 동등한 아까 나왔잖아요. 직업을 갖고 동등한 일을 하면은 동등한 인정받을 것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러려면은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 즉 이성적 활동 그죠? 배우고 이성적 열매, 지식의 열매를 먹으면은 우리가 당연히 동등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이제 바로 양성 평등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당시 19세기 관념으로는. 근데 그 당시로는 상당히 급진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급진적이었다. 그래서 시간이 되나요? 시간 지났나요? 어떻게 요 다음 이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요거까지 할까요? 요거까지.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이제 왼쪽 날개 그림 아니에요? 요것도 딱 그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제 그 당시 특히 많이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거 뭐냐? 애들 뛰어다니고 이게 날아가는 걸 쫓아간다. 이게 뭐냐? 이게 명예를 추구하는 젊은 소녀들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명예를 추구한다. 근데 오늘날은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오늘날에는 그죠? 근데 이때는 무슨 여자가 명예를 추구하냐? 여자는 그냥 누구의 어머니로만 남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죠? 그죠? 그 누구의 어머니, 누구를 길러는 어머니로서 남는 게 그게 여성은 그 모성의 본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여성들도 남성과 동등하게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면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명예를 추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그러면 할 수 있다는 거야. 인정받는다는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죠? 여성도.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성은 집안에서 누구를 길러낸 어머니로만 누구의 어머니로만 이렇게 남았는데 이제는 여성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다. 그게 이제 명예를 추구하는 이게 바로 현대 여성이라는 거죠. 좀 이해되시겠죠? 그죠? 전통적인 여성과는 다른.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현대 여성이라는 그림을 그리라고 의를 해놓고서도 대다수 사람들이 이거 못 받아들이는 오히려 그죠?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서 이 벽화가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려요. 없어버립니다. 다 그냥 금방 그죠? 이 벽화 박람회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 얘기는 다음번에 우리가 이어서 하시겠고요. 이어서 하시겠고 대충 아시겠죠? 당장 나온다는 거죠. 이거 꼭 성경 속 불편한 얘기를 꺼낼만 이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당시 바로 나와요. 운영위원들로부터 이게 그 사람들 바보가 아니니까 이게 왜 그걸 굳이 성경에 이렇게 띄워서 글을 하느냐, 그죠? 금단의 문제, 현대 이분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커세 씨는 너무 저명한 작가인데 돈 많잖아요. 사회적 인맥 줘서 이 벽화를 끌어내릴 수 없을 테니까. 자, 이건 다음번에 같이 간단히 정리하면서 이제 그 다음 주제 뭡니까 저거로 넘어가시겠습니다.